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 일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일단은 박진영 정치비평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목요일 그리고 또 저희 뉴스 다이브 최고 히트 상품입니다. 예,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우리 노영희 변호사 얼굴에 지금 화면에 비치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으세요. 피곤해서. 최근에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또 많이 바쁘셔가지고 예, 지금도 막 지방 갔다 오시고 그러셨잖아요. 예, 오늘 그래서 발언 양을 좀 줄일까요? 네. 그래요. 컨디션 봐가면서 할게요. 예. 장희미 변호사가 오늘 말 많이 해주시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또 팀워크를 맞춰서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뉴스가 많은 날입니다. 대통령 취임 30일 기념으로 타운홀 스타일의 이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언론이 묻고 국민이 답한다라는 제목으로 저는 2시간 꽉 채워서 할 줄 알았어요. 심지어 12시를 넘겼습니다. 예. 아무튼 이 기자회견 내용 잠시 뒤에 좀 정리를 해보고 시간 역순으로 보자면 좀 가장 지금 요 시점으로부터 가까웠던 것은 국회 본회의와 그리고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대통령의 오찬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본회의에서는 김민석 총리 인준안 통과했고요. 또 상법 개정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총리 인준안 통과될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표결에 보이콧했다라고 하고요. 상법 개정안도 반대가 29, 기권 23, 그리고 전체 재석 272석 중에 찬성 220석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그 기본 취지 외에도 맞습니다. 3%를 가지고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 모두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오찬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는 검찰 인사 관련해서 검찰권 이 오남용 우려를 또 얘기하면서 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개혁신당에서는 그 검찰이나 뭐 사법 이런 데 신경 쓰지 말고 민생 경제에 더 신경 쓰시면 좋겠다. 뭐 이런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 우상호 정무수석의 브리핑이 있었는데 조국 전 대표를 포함해서 뭐 정치인들 관련한 사면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직접적인 조국 전 대표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그러고요. 오히려 그 화물연대라든지 건설 노동자들 노동자들 복권 관련해서는 이 노동자들 지금 수용 실태 파악하라는 지시까지 있었다라는 내용이 브리핑의 내용이었습니다. 숨차네요. 여기다 이제 특권 수사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 오늘 뉴스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방송 시간 30분이기 때문에 하다가 저희가 만약에 모자라면 포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다 못합니다. 예. 네이버는 다음을 참고해 주세요. 일단은 그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장유미 변호사는 다 보셨죠? 저 일단 텍스트로도 보고 띄엄띄엄 봤는데 제가 어떤 분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야 역시 이재명 대통령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현안에 대해서 챙기는 부분,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케줄에 대해서도 나오면은 이제 국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내 입장은 이러저러하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생,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서 주제를 분별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대통령의 직문즉답이 정말 현안을 꿰뚫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디테일은 사실 본인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실무를 직접 챙기는 국무회의에서도 실무자들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다 괴를 같이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 자체를 그 기자단 간사진들이 먼저 질문을 하고 간사들이 또 뽑기를 통해 가지고 명함 뽑기. 기존에 있던 기자들 15명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외신까지 포함해서요. 그리고 풀뿌리 언론이 이 미디어월의 화면으로 출연을 했고 그 중에서 또 옥천신문 기자분이 또 한 분이 질문을 하는 시간이 있기도 했었고요. 뭐 뽑기에 대한 반응이 괜찮았다라는 자체 평가를 하던데 이게 뽑기가 이번에 또 비교적 지역지들이 많이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지역지 질문들이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안 관련된 질문들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일간지 5대 일간지, 뭐 6대 일간지까지 얘기한다 해도 그쪽 신문은 없었고 방송사도 없었고요.
오히려 대통령이 나중에 통신사를 챙겼어요. 통신사 질문을 좀 받자. 그 연합뉴스인가 예. 질문했죠. 예. 질문하면서 뭐 그 내용들까지 쭉 정리가 있었는데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부동산 이야기까지 마무리가 네. 되는 내내 뭐 이런 느낌은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냥 쭉 진행됐다. 예. 물 그리고 흐르듯이. 강유정 대변인이 진행을 했지만 뭐 진행할 것도 크게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박진영 비평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토하시고 재수 없어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예측하는 대로만 가실까요? 네. 진짜 저는, 재수 없네요. 예. 까지는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전혀 소통할 수 있는 급이 못 됩니다. 미관말직이고 허접한 그냥 정치 비평가에 불과합니다.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요. 자신감. 네, 나는 이제 야당이든 또는 나를 비판하는 언론이든 그리고 나에게 의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든 모두를 토론하고 설득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돋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늘 스폰지처럼 현안들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국정을 푸는 철학적 방향으로서 승화시키고 있다. 예.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검찰개혁 이야기하셨을 때 결국 국회 가는 겁니다. 이야기는 제가 2달 전부터 노래처럼 그랬죠. 했던 예. 이야기죠. 토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재수 없어 하셔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아니, 그다음에 저러면 진짜 못 토하고 못 재수 없어 하거든. 네. 더 재수없어 할 수도 있어요. 더 재수 없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 분권 문제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마지막에 저는 부동산 문제도 그렇지만은 차별금지법 이야기할 때 만세 불렀습니다. 와,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효율적인 행정가하고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했지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민주주의에 정통하신 거야. 결국 차별금지법 문제라든가 이런 국민적 갈등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회에서 먼저 하셔요. 그러면 우린 그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집행자로서 집행할게요.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정말 탁월했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기자회견 자리에서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논란의 요지가 되는 것들일 수 있는데 근데 일단은 급한 것부터 합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민생 현안이 더 급하다고 본다. 그리고 국회에서 의결하면 그 부분을 최대한 충실히 집행하겠다라는 얘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영애 변호사는 바쁘신 와중에도 기자회견은 챙기셨죠? 저는 뭐 볼 건 다 봅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그 영희가 등장했어요, 기자회견에. 태권브이 얘기할 때. 철수가 타면 철수가 운전하는 대로 되고 영희가 타면 영희가 하자는 대로 된다. 나는 그 기자회견 보면서 오늘 가서 저 얘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를 잊은 줄 알았더니 노영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를 안 잊으셨네. 배철수 노영이 이랬으면 좋겠는데. 진짜 짱인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거보다도 그러니까 이분의 철학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정확히 뭔지를 설명을 먼저 처음에 해요. 그런데 그 아까 뭐 6대, 뭐 5대 이제 이런 큰 일간지 안법이잖아요. 그냥 평등하게 하니까. 그러고 났는데 그럼 그것만 가지고서 모든 게 다 해결됐냐? 그건 아니잖아요. 전체 구성원이 또 그 영향 미치는 바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통신사 니네 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안까지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정말 이게 오징어 게임이 요즘에 새로 나왔잖아요. 그 오징어 게임이 사실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그 큰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그 민주주의면 다 된다는 게 사실 그게 아니었다.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어리석게 만드는 건지. 그 동안에 사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런 형식으로 흘러갔는데 이제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면서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구나. 이걸 제가 알게 되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선출된 직하고 선출되지 않은 직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내가 해봐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내가 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난 있으니까 일단 믿어보고 난 한번 해보고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돼요. 저 사람이 저래서 안 돼요. 이러면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으니 너무 그런 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말고 내가 하는 걸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제가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다. 대통령. 네, 특히 정치 비난가의 머리는 두 배 정도 꼭대기에 있더라. 제가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디테일이 강하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저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포겟미낫. 인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임자하고 굉장히 차이 나는 게 그건 것 같습니다. 네. 그 공무원 욕하지 마라. 이런 얘기 뭐 정확한 워딩은 다릅니다만 그 취지의 얘기를 할 때 앞서 얘기했던 태권부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선출된 그 공직자가 와서 무언가를 지휘하면 그것을 충실히 따르는 게 의무다. 그렇기 때문에 철수가 타면 또 영희가 타면이라는 표현도 썼던 것인데 그 공무원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 선출된 권력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결국은 그 전임자는 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할 때 자신의 부하한테 전가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무 있죠. 실망이죠. 네. 지금도. 근데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 외에도 뭐 많았습니다. 4.5일제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뭐 대북 그리고 외교 관련된 미국 관세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옥천 신문에서 얘기했을 때 뭐 지방분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옥천이 바로 좋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 솔직함이 사실은 가지는 또 미덕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의 말미에 마지막에 끝나기 직전에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는 대출 규제 말고도 더 있다라는 게 지금 그렇죠. 기본적인 워딩으로 뽑혀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 외에 정책 이제 시작이고 부동산보다는 국민들의 이 투자 개념이 금융 쪽으로 가기를 기대한다. 이 이야기는 뭐 임기 시작할 때부터 쭉 얘기했던 것이고 지금 뭐 코스피라든지 주식시장 좋은 부분에서는 효능감을 또 느끼고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다 이야기하셨네. 정리를 대단히 잘하시네요. 옥천신문 이야기는 제가 관련자라서 좀 말씀을 드려야 왜 되겠는데요. 관련자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옥천신문, 홍성신문, 남해신문 예, 이게 이제 90년대 예. 초반에 생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지역 풀뿌리 언론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옥천신문이 제안했던 부분인데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옥천신문처럼 시군 단위까지도 흩어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1급 발전이니까 하다못해 2급 발전, 3급 발전 정도의 극단적인 1급 체제만 무너뜨리더라도 그것만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정책하시는 분들은 후자 쪽에 가까워요. 예. 후자 쪽에 가까운 게 서울 1급 발전을 하다못해 부산이라도 하나 더 만들자. 그다음 광주 만들고 뭐 대구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시군 단위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군 단위를 발전론적으로 접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떤 접근 방법이냐면은 그때 이제 컴팩트 시티가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시골에 읍면동이 있잖아요. 리까지 있는데 면 지역에는 의료, 보건, 복지, 문화 이런 혜택까지 다 만들어주고 리 단위에 있는 분들은 이제 고령자들 이런 분들이 이쪽으로 면 단위 지역으로 흡수되는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인구 소멸을 거점별로 이렇게 해서 막아야지 전체의 인구가 고르게 딱 퍼져서 산다는 것은 실제로 어렵다. 이 산업화 이후 사회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옥천신문이 제안하신 말씀은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전공자로서 현실적으로 좀 쉽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 대통령을 보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용기이고 자신감인데 대통령이 일단 그렇다. 그리고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 예우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용훈 대법원장도 예전에 신임 법관들 앉혀놓고 당신들은 권력이지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걸 명심해라. 항상 재판에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또 뭐랑 굉장히 대비가 되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국회 상대로 싸우라고 했었어요. 당신들은 거의 그랬죠. 투사라는 예. 식으로. 그거는 완전 나 믿고 싸워라. 나한텐 거부권이 있다. 이 얘기까지 있었죠. 나를 예. 믿고 당신들 가서 전사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했. 이거는 민주주의를 완전히 근간을 그냥 훼손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다시 복원시키는구나라는 인상을 저는 강하게 받았어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모든 걸 알아야 된다는 예, 뜻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보 대통령은 안 나오도록 하는 정당 내의 절차, 그다음 선관위 절차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 소양을 못 갖춘 사람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선관위에서 당내 경선에서부터 한 5회 이상 법률적으로 토론회를 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언론 기자들하고 통해 가지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서 돈 많이 쓰고 고위직 진급하면서 거의 먹고 놀잖아요. 민주주의 방해하면서. 먹고 놀지는 않겠죠. 먹고 놉니다. 진짜. 예. 자, 선관위 해체론자 아닙니까 또. 알겠습니다. 선관위마저 비난하시는 이분에 예. 의하면 다 해체야. 뭐 나만 하는 게 없어요. 해체하고 싶은 해체. 순위 선관위, 행안부, 예. 행안부. 또 어디 있을까? 뭐 많네요. 그리고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고. 원내대표. 다 없애라 그래. 예, 알겠습니다. 뭐 그 무정부주의자 뭐 이런 건 그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시고. 예. 외국 대한민국 선관위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그렇구나. 대부분의 선진국들 선관위는요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고 선거 때 파견 나와서 일을 합니다. 예. 우리처럼 헌법 기관이 되어 가지고 엄청난 조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를 늘 괴롭히잖아요. 국회 정치인들 괴롭히고 감시하고 하잖아요. 그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방송하다 보니까 네. 뭐 여론조사 같은 거 얘기할 때 마지막에 뭐 이렇게 토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그거 뭐 몇 너무 명이 했고 깨알같이 몇 막 얘기하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좀 뺐으면 좋겠어요. 뭐 장악 처리하면 안 되나 그런 거? 난 그런 장악 생각 한번 처리는 해봤어요. 될까? 예. 너무 그냥 이 기술적인 방통위도 맞네. 방통위도 없애고 두 대 격화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격화시키더만 문체부 내에 예, 오늘 합의 기구로 격화시켜야 돼요. 뉴스 할 게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케이. 지금 그리고 문의가 많아서 알립니다라면서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을 낸 게 있는데 검찰 독재 피해자 사면 복권 등 피해 회복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에서 입장을 낸 것이 아니고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다라는 걸 조국혁신당에서 또 알려오기도 했습니다. 한창민 좋은 일 하네. 자,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외에도 다른 뉴스거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일단 특검 수사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어제 현판식 했던 데가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이었는데 일단 김건희 특검에서는 오늘 바로 삼부토건 본사 또 옛 사옥 네. 그리고 뭐 주요 피의자들 자택 등 한 10곳 이상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이 압수수색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건데 그 시작이 삼부토건이다라는 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아마 보십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팀제로 지금 수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명태균, 뭐 건진, 삼부토건, 양평. 아마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이든 뭐든 영장 청구했을 거예요. 네. 특검이. 그런데 명징하니까 먼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삼부토건도 대단히 수상쩍습니다. 주식이 너무 많이 뜨는데 그렇죠. 예. 거기는 해외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발주할 능력이 있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예. 객관적으로. 그런데 원희룡 장관이 막 해외 가고 삼부토건 같이 그 큰 자리에 같이 가고 주가에 어떤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이렇게 명징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거는 다 공시 이런 걸로 객관적으로 진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회사가 했다.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범죄가 상당히 밝혀졌네. 이거 압수수색해가지고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체가 됐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도를 낸다. 그런데 이 부분만 그렇게 윤곽이 있나요? 아니요. 건진도 마찬가지고 명태균 육성이 나왔어요.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정말 전방위적으로 펼쳐질 거고 그렇다면 김건희 씨의 신병 확보는 필수 불가결이다. 곧 소환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들던데. 근데 삼부토건 사흘 전에 이사 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원래 중구에 있었는데 종로구로 옮겼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구사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떻게 타이밍이 이렇게 절묘하게 옮겨갔을까? 정보가 새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거 조금 예.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하면서 뭔가 없앨 않았을까 이런 의심도 되는 그러니까 거죠. 원래 그러니까 그 이사 가면서. 전부터 없애고 싶었던 건 다 없었겠죠. 이게 하도 오래된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뭐 남아있을 것도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타이밍상 3일 전에 딱 그거를 그러니까, 예.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그걸 한다? 저는 뭐 꼭 삼부토건 압수수색하지 않아도 김건희 불러서 물어보는 건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신호탄을 먼저 보여준 거다. 그래서 걱정은 하나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 소속 그렇죠. 예. 증권선물위원회 여기서 김건희는 빼버리고 그 삼부토건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사건을 고발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것도 사실은 조금 당시에 김건희 씨가 힘이 있으니까 이제 그랬겠죠.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김건희라는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좀 정확히 밝혀줬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겁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왜 김건희한테 겁을 내죠? 그러니까 삼부토건에서 뭐 100억대의 수익 뭐 이런 얘기까지 네. 그리고 조씨 일가 그 이제 삼부토건 오너들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발표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모든 의심의 포인트는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초청해서 만나고 맞아요. 대통령은 직접 우크라이나를 날아갔습니다.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수해 났을 때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서 해결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갔었잖아요. 그때 오송 참사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고 그 이후에 삼부 주식 어떻게 됐는지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내용들에 있어서 그 흔히 알고 있는 멋쟁이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3부 내일 체크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종호라는 인물 그리고 3부 그리고 김건희 이 연결 라인들을 안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에 또 앞서 뭐 얘기해 주셨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폴란드까지 날아가가지고 맞습니다. 3부 데리고 가서 했으니까 원희룡 장관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거고.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다. 예, 그렇죠. 맞아요. 비즈니스 한 거죠. 근데 저는 특검은 이거 다 밝혀낼 거라고 봐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릴게요. 네. 실제로 윤석열, 김건희가 만난 것도 3부의 인연이라고 합니다. 아하. 자, 여기서 제가 또 다른 의심도 하나 던져볼게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는 과정에서도 3부와 연결된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 이야기도 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오래된 이익관계들 속에서 같이 정치와 경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갔던 상황들. 3부 토건이 쉽게 말하면 사법부도 관리하고 검찰도 관리하고 정치인도 관리하고 이게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해서 오랫동안 해왔을 것이라는 저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거 파헤친다면은 KBS가 이제까지 나쁜 짓 한 거 보충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필요하다면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추론이지만은 이 논리적 접근해가는 방법을 제가 제안을 KBS에 지금 숙제를 주시는 건가요? 네, 숙제를 주는 겁니다. 단독 한겨레가 하면 안 됩니까? 한겨레도 한번 해보시죠. 해볼 수 해보시죠. 있으면 하나 네. 보시고. 근데 한겨레는 안 주는 걸 주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거를 조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있는 내용으로도 네. 쉽게 하면 이런 겁니다. 지역에 기반한 대형 건설사가 어허. 지역 토 정치인과 유착이 되고 그 밑에 하청업체들과 또 유착이 돼가면서 정파를 막론해가지고 이익관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유력 정치인들은 검찰이라든가 사법부의 인사에 또 개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유착되는 형태들 이런 형태들이 한국에서 이른바 이 토족 정치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한 20-30년 전부터 한번 파헤치면 재밌는 게 하나 나올 것 같아요.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고 또 언론이. 언론은 언론대로 취재를 통해서 이런 그래요. 내용들을 네. 파악할 수 있다면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다.